2003년 1월 18일 저녁 6시경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팀 형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파출소 소장이었다고 하고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신고자가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서 직접 만나봐 줄 수 있겠냐고 하더랍니다. 신고자의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니까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요. 자신이 납치를 당했다가 며칠 만에 풀려났는데 응? 사람을 토막냈다고 했던 겁니다. 뭐야, 납치를 당하고 사람을 토막을 냈다고요? 맞아, 그 지존파도 납치됐던 피해자가 탈출해서 신고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존파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아니 근데 토막을 내다니 누가 누구를 토막을 냈다는 거지? 자기가 토막을 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봤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애매한 진술이죠. 그래서 형사가 직접 신고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5일 전인 1월 13일에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자한테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고요. 인천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며 친한 동생이랑 같이 갈 테니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더랍니다. 야, 인터넷 채팅만 하던 남자가 실제로 만나자고 했다. 그것도 친한 동생이랑 셋이서 만나자. 근데 그러면 이 남자한테 납치를 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신고자 직장이 안산이어서 남자들이 안산까지 데리러 왔다고 했는데요. 흰색 그랜저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조수석에 채팅했던 남자가 타고 있었다고 하고요. 둘 다 나이는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다고 합니다. 뭐야, 20대 중후반에 그랜저를 몰아? 2003년에는 거의 그랜저는 사장님들이 타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채팅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거네요. 그럼 차에 타자마자 납치를 당했던 거예요? 아니요. 인천 월미도까지 가긴 갔다고 합니다. 월미도 인근 공터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을 뒤로 돌려서 여성의 얼굴을 내리쳤다고 했고요. 채팅하던 남자가 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리고 끈 같은 걸로 손과 다리까지 묶은 상태로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참,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무섭지. 월미도까지 갔다면 가는 동안은 전혀 눈치를 못 챘었나 본데. 야, 도대체 왜 납치한 거지? 돈 때문이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납치된 후 번갈아 가면서 그것도 여러 차례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미친들이네요. 그러니까 언제 더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였겠네요. 그렇죠. 감금되어 있는 동안 아주 가끔 범인들이 눈을 가리고 있던 테이프를 떼줬는데 방이었다고 했고요. 침대랑 냉장고, 작은 서랍장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뭐야, 이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가? 그냥 원룸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을 토막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잠들어 있던 이 여성을 범인들이 깨웠다고 합니다. 또 정말 더러운 짓을 하려고 또 그랬나? 왜 뭔 짓 하려고 그랬대요? 그 눈에 붙어 있던 테이프를 떼줬는데 김장할 때서는 커다란 비닐이 방바닥에 깔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방바닥에 비닐이 깔려 있다고요? 어우, 설마 그 자리에서 죽이려 했던 건가? 진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요, 진짜. 피해 여성도 이대로 여기서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범인들이 냉장고에서 뭔가를 낑낑대면서 꺼내더니 자기 앞에 툭 내려놓더랍니다. 젊은 남성의 시신이었다고 하고요. 젊은 남성의 시신이요? 그러니까 신고자를 납치하기 전에 이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럼 시신을 토막냈다는 게 이 남자를 말한 거예요? 네. 이 피해 여성이 보는 앞에서 칼이랑 톱으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형이란 사람이 시신을 붙잡고 있으면 동생이 토막을 냈다고 했고 피해 여성은 그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다음 차례는 분명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그거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거를 굳이 자는 사람을 깨워서 왜 보게 하는 거죠? 그거를? 근데 거기서 어떻게 풀려났을까? 그러게요. 범인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확실한 것 같은데. 생사에 대한 공포는요, 전날 밤부터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형은 살려주자, 동생은 죽이자, 이 얘기를 피해 여성 앞에서 했던 겁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었던 피해 여성은 범인들에게 혹시 돈이 필요한 거냐, 내가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여기서 나가면 그 사람들을 유인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몇 날 며칠을 갇힌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들었으니. 그렇죠. 죽일지 살릴지 그걸 듣고만 있어야 했다는 그 자체도 너무 무섭네요. 근데 다음 날 눈앞에서 시신을 토막내고 있으니 범인들이 여성의 눈을 풀어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공범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겁니다. 공범으로 만든다고요? 미쳤다 진짜. 그럼 사람을 토막냈다는 게 그 신고자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우. 울부짖는 피해 여성의 손에 억지로 칼을 쥐어주고요, 강제로 시신 훼손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공범이라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면서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와서 사진까지 찍었다고 했고요. 이거 뭐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이거 자신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짓을 시킬 수가 있죠? 참. 아예 너무 끔찍하다 이거 진짜. 그리고 바로 풀어줬던 거예요? 각서까지 받아냈다고 합니다. 절대 신고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앞으로 10년간 그 두 사람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언제든 부르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기로 했던 겁니다. 왜 누가 그런 말을 써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범인들이 저렇게 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써라. 풀어주고 나서도 계속 불러서 괴롭힐 생각이었네. 그렇지. 같이 지금 토막살인에 가담하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와 완전 족쇄가 따로 없네요. 피해자한테 앞으로 뭐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거죠. 게다가 이 각서도 모자라서 돈까지 뜯어냅니다.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여자친구가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300만 원을 줘야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돈을 받은 후에 피해 여성을 집 근처에까지 데리고 가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집 주소까지 다 알아냈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이 얘기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런 진짜 정신 나간 들이 활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이걸 들어보니까 그 왜 파출소 소장님을 믿기 어렵다고 했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직접 들은 형사님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지나치게 담담한 태도로 진술을 해서 신고자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데요. 이 끔찍한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몸이 떨릴 정도로 진저리를 치면서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는 좀 담담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야, 그 상황은 어떻게 버텼을까? 그러니까 풀려난 순간이 믿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피해 여성이 상당히 많은 걸 보고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뭘 보고 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신을 토막내고 방을 정리하다가 사망한 남성의 신분증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과 생년월일을 잊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외웠다고 했고요. 토막난 시신을 김장용 플라스틱 통이랑 비닐봉지에 나눠 담고 남은 건 종량제 봉투에 넣었는데 그 봉투에 인천 서구라고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이 인천 서구 지역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사망한 남성의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알면 누군지도 찾을 수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감금돼 있던 며칠 동안 동생이란 사람은 아침마다 회사로 출근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엔 나이가 좀 많은 그 형이란 사람이랑 단둘이 있었다고 하고요. 밖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개 짖는 소리도 가끔 들렸다고 합니다. 주변에 공사장이 있었던 건가? 뭐 개가 짖었다면은 주택가 어딘가에 뭐 공사를 하거나 그럼 뭐 가게가 있거나. 참, 내 동생이 회사를 출근하는 것 같았다고? 형이 아까 피해자를 살려주자고 했었잖아요. 둘이 있던 시간이 많아서 그랬나 본데, 피해자랑 형이랑. 혹시 기억하는 게 더 있었어요? 네, 남자들이 마지막에 풀어줄 때 눈을 가리고 있던 테이프를 완전히 떼주었다는데요. 집에서 나올 때 보니까 집 대문이 파란색이었다고 하고요. 차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8차선 대로에 큰 현자동차 간판이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신고자의 기억입니다. 참,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애썼을까. 생각하니까, 아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서 신고하고 범인들이 잡혀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게 인천 서구 그 종량제 봉투 그리고 8차선 도로 현자동차 간판 파란색 대문 주변에 공사 중. 아니 어쩌면 범인들 집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사망한 남자 신원은 맞았어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가출이나 실종 신고가 접수돼 있진 않았는데 그 이 남성 명의로 된 차를 확인해봤더니 흰색 그레이였다고 하고요. 피해 여성에게 남성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신이 봤던 그 사망한 남성이 맞다고 합니다. 흰색 그립자면 아까 범인들이 끌고 왔던 차잖아요. 그 사망한 남자의 차였던 거네. 그럼 차를 뺏으려고 살해를 한 건가? 이들은 무조건 잡아야죠. 어렵게 신고까지 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잡아야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우선 피해 여성이 갇혀 있었던 집부터 찾아보기로 합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8차선 도로를 따라서 자동차 간판이 커다랗게 걸려있는 지점들을 모조리 뒤졌는데요. 이상하게 파란 대문집이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니까요. 혹시 신고자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뭐 기억이 막 뒤섞인 걸까요? 이러면은 진술한 것 중에 뭔가 잘못된 기억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막살인의 증거를 찾으려고 거주지를 수색한 거지 범인 중에 형이란 사람의 인적 사항은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의 이쪽 상황을요? 어떻게요? 며칠 감금돼 있는 동안 범인들끼리 서로 부르는 이름도 들었고 각서를 쓰면서 연락을 주고받기로 한 상황이라 범인의 연락처를 피해 여성이 갖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 범인을 처음에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채팅 아이디로 사이트 가입자를 찾았더니 피해자가 알고 있던 이름이랑 일치를 했고 휴대전화 번호도 같은 명의였다고 합니다. 제일 확실한 게 확보돼 있긴 했네요. 몇 살이에요? 어디에 살고 있었대요? 27살이었고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과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정도였다고 하고요. 27. 참. 그럼 피해자를 죽이자고 한 그 동생은 더 어리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안 되네. 근데 인천 서구가 아니라 수원에 살고 있었던 거면 그럼 그 집은 동생 집이라는 건데? 그쵸? 근데 그 전과가 있긴 하지만 강력범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참. 그래서요? 일단 형부터 칩니다. 피해 여성이 형이란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돈 많은 사람을 찾았으니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합니다. 그 피해자가 범인들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신고자가 직접 전화를 하다니 진짜 얼마나 잡고 싶었으면. 그렇지. 잡아야지. 그 범인은 뭐래요? 지금 수원이라면서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인천시청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는 그 형을 덮쳐서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자, 공범됐을 거라고 절대 신고 안 할 거라고 믿었어. 참. 인정했어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요. 그저 살려달라고 하면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살려줘 사람 수. 아니 살려달라고 한 그 자체가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형사들이 소지품을 확인해 보니까 열쇠가 2개 나왔는데 하나는 수원에 있는 자기 집 열쇠라고 불어넣고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 안 한다고 모르냐고요. 인천 서구 파란 대문집 열쇠 거기겠지. 설마 끝까지 그 집이 어딘지 얘기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와. 그래서 피해 여성과 함께 다시 인천 서구 8차선 도로를 따라 자동차 회사 간판을 찾아보는데요. 마지막으로 간 곳에서 가로등 위에 아주 작은 자동차 회사 사무실로 가는 안내 표지판이 달려 있어서 혹시나 하고 그 주변을 뒤져봤는데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사 기계 소리. 아, 그게 큰 간판이 아니라 작은 간판이 크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 파란 대문집은요? 공사장 인근 골목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던 중에 갑자기 신고자가 털썩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다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대문이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었다고 합니다. 찾았네. 이게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었네. 너무 놀래서 못 알아봤나 보네. 아니면 우리가 그 신호등 초록불을 파란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 네, 그랬던 거죠. 피해 여성의 반응을 보자마자 수사팀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작은 마당에 있는 오래된 1층짜리 주택이 한 채 있었다고 합니다. 현관문에 열쇠를 꽂아보니 철컥하면서 문이 열렸다고 했고요. 열렸어. 아, 설마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겠죠? 현관문 안쪽, 그러니까 바로 우측에 큰 파란색 플라스틱 통 9개가 쌓여 있었고 그 옆엔 뭔가로 가득 찬 검은색 비닐봉지들이 박스 테이프로 둘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위에 있던 플라스틱 통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까 토막난 시신의 일부가 보여서 수사팀은 바로 뚜껑을 닫고 현장을 벗어나 과수팀을 부릅니다. 진짜 토막 살인이었어. 와. 얼마나 훼손을 한 거였어요? 무려 27토막이 나 있었고요. 손가락 지문을 모두 도려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야, 27토막. 지문을 없앤 거면은 신원 확인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거 피해 여성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 남성 시신을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었겠네요. 수도 있죠. 그러면 토막난 시신 외에 다른 증거들은 있었어요? 줄줄이 나옵니다. 그 범행에 사용된 칼과 톱, 그리고 피해 여성이 얘기했던 일회용 카메라도 찾았습니다. 증거도 다 찾았겠다. 이제 남은 한 잡으러 가야죠. 그렇죠. 잡으러 가지를 않고 부릅니다. 그것도 인천 구월동에 있는 모텔로 말이죠. 모텔이요? 그것도 부른다고요? 아니 어떻게 왜? 모텔 전화를 써야 했거든요. 형이랑 피해 여성을 한 방에 두고 형한테 전화를 하라고 시킵니다. 지금 그때 그 여자랑 같이 있는데 돈 많은 남자를 찾았으니까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라고 한 거죠. 혹시라도 눈치챌까 봐. 그 수사팀 정말 철저하네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내셨다는 게. 그래서 동생은 왔어요? 부산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라고 하더랍니다. 그 와중에 여자친구가 있었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납치해서 감금에 성범죄에 살인에 토막까지 해놓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 그런데 돈 욕심에 바로 핸들을 꺾습니다. 당장 모텔로 오겠다고 해서 형사들이 이번엔 마중을 나갑니다.
불러드리더니 마중을 나가셨어요. 어디로? 군자 톨게이트로 갑니다. 음. 부산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톨게이트였고요.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면서 형사들이 그야말로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그 마음 바뀔까봐 아주 확실하게 준비를 하셨던 거네. 그러네요. 맞죠? 잡았죠? 위치가 점점 톨게이트와 가까워질 무렵 모든 차의 통행을 막아버리고 흰색 그린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야, 그 사망한 그 남자의 차. 계속 타고 다녔네요. 와. 그래서 그 흰색 그린저 찾았나요? 금방 찾았죠.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니까 차문을 잠그고는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창문을 깨부수고 차 밖으로 꺼내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야, 진짜 아주 깜짝 놀랐을 거다. 그치. 수사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죄는 인정하던가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동생도 알았는지 형처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말없이 담담했다고 하고요. 아니, 진짜 너무 끔찍한 일이다. 대체 왜 그랬답니까? 차를 살 돈이 없어서 시작한 짓이었는데 살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말이나 던집니다. 여기 잡히는 순간이네. 이것도 찍혀 있었네. 그 집이에요? 이거야. 저 김치 보관하는 파란색 플라스틱 통. 여기 저 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온갖 짓 다 한 거잖아, 저기서. 뭐야? 동생 모습이 이게 뭐야? 뭐 시신 앞에서 부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이야? 진짜 그랬네. 저기서 어떻게 시신 앞에서 부위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 돌았다 진짜. 저렇게 하면서 잡히니까 살려달라고 울어? 이유가 뭐예요? 내 것도 생긴 거 없어갖고 하는 일마다 다 막히려가지고 좀 짜증나서 죽였어요. 살려준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기 같이 하면 살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쵸.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 죽였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아무 말이나 막 던졌네요? 자기가 일이 막히고 짜증나서 사람을 죽인다고? 그럼 일이 막히고 짜증나면 다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야? 아무 말을 너무 막 던지는데? 죄책감도 없고 뭐 미안함도 없고 아무 감정이 없네요. 이게 진짜 이유예요? 실제로 범인이 형사들한테 털어놨던 살해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가 만나는 남자친구랑 목소리가 닮아서 화가 나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의 남자친구와 목소리가 똑같아서 죽였다고요? 부산에 여자친구 있다면서요.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죠?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범인 둘이 친형제는 아니었죠? 구치소 동기였습니다. 에이, 출소 후에 가끔 만나서 밥을 먹다가 함께 돈 벌 방법을 궁리했다고 하고요. 쥐어 짜낸 게 강도짓이었는데 범행을 하러 다닐 차가 없어서 우선 훔치기로 했던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 짜낸 게 강도냐. 아니, 그 사망한 남성의 차는 어떻게 뺏은 거예요? 사망한 피해자가 개인 승용차로 손님을 태워주는 일을 했던 걸로 확인됐고요. 범인들이 생활정보지에서 아무 번호나 골라 강릉까지 콜을 불렀다고 합니다. 25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고요. 강릉으로 가던 중에 소변이 마렵다면서 갓길에 차를 세우게 한 후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결박해서 인천 집으로 데려간 거였습니다. 자, 아무 번호나 골랐다니 이게 기가 막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네요. 그러니까 아니 차가 목적이면 차만 가지고 가지 왜 사람을 납치까지 하고 그렇게 끔찍한 짓을. 범인들이 잠깐 자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깨보니까 그 이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다가 보일러실 문에 머리를 부딪혀서 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탈출을 시도했던 걸로 보였다고 하고요. 순간 잠에서 깬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둘이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그 목소리 그것 때문에 동생이 짜증나서 피해자 얼굴에 테이프를 감았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것도 돈 때문이었고요. 진짜 탈출하려다 그랬던 거면 그게 너무 끔찍하다. 살면서 저를 만날 거라고 상상이냐 하겠냐, 진짜. 이게 너무 충격이 큰데요. 에휴, 죄값은요?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동생은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형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야, 참. 영상에 나왔던 저 집에서 몇 명이 더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아니, 아까 거기서 사진 찍은 거 봐. 우리랑 같이 섞여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돋아. 오늘 2012년 3월 10일 오후 5시경 112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기 밭에 뼈가 막 여기저기 있는데 이게 동물 뼈인지 사람 뼈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좀 와서 확인해 보세요. 밭에 뼈가. 밭 주인인가 본데 그 뼈가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닌가 보네요. 1년 만에 밭에 갔다가 발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해 경작을 쉬고 그해 다시 밭에 뭘 심으려고 땅을 고르러 갔던 건데요. 처음에 기다란 뼈가 하나 보여서 동물뼈인 줄 알았는데 그 근처에서 또 다른 뼈가 나오니까 놀라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얼마나 놀랬을까. 이 뼈가 계속 나오니까. 1년 동안 밭농사를 쉬었다면은 그 사이에 누군가 와서 안매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랬었지. 근데 이게 진짜 사람 뼈가 맞았어요? 네, 현장에 도착해서 뼈를 보자마자 이 바로 이거 사람 뼈다 싶었습니다. 밭이 파헤쳐져 있었는데 주변에 커다란 뼈 몇 개가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중에 팔뼈로 추정되는 뼈가 동물뼈와는 다르고 길고 두껍고 쭉 뻗어 있었습니다. 야, 사람이 맞았네. 근데 왜 흩어져 있었을까요? 그 땅은 왜 파져져 있고? 신고가 들어온 곳은 인가가 없는 야산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도로가 닦여 있지 않아서 보통 경운기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들이 냄새를 맡고 파헤친 게 아닌가 추정됐습니다. 온전하게 이게 뼈가 남아있지도 않았겠네요. 동물들 때문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땅이 얼어 있어서 강력팀 형사 12명과 가수팀이랑 같이 달라붙어서 사고로 땅을 팠는데요. 하반신에 옷이랑 신발을 입은 상태로 고스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트레이닝 바지에 빨간 양말이 신겨 있었고 하얀 운동화도 신은 상태였고요. 상의가 검은 블라우스였는데 그 속엔 갈비뼈가 아주 일부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브라우스면 여성이란 얘긴데. 그리고 옷을 보면 이 겨울에 묻힌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손은요? 그 손가락이 그나마 좀 온전하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발견한 뼈들이 거의 백골 상태였거든요. 양팔 중에 오른쪽은 작은 뼈가 몇 개 남아 있었고 왼쪽 뼈는 비교적 온전했는데 살점이 부패도가 없어서 지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오래전에 안매장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밭이 좀 커서 인근을 그 샅샅이 뒤졌는데 두개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두개골만요? 설마 머리만 따로 이렇게 토막을 낸 건 아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신이 상반신에 비해서 좀 깊게 묻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반신은 야생 동물들이나 설치류들이 이제 파헤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온전히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두개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치아 구조 같은 치료 맞아, 기록도 확인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네요. 이게 치과 치료받은 기록이나 네. 뭐 그런 걸로 보통 찾았는데. 두개골도 그 야생동물이 혹시 뜯어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살해된 거는 맞았을까요? 사고 사라면 시신이 뭐 위에 노출이 되어 있었겠죠.
땅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뭐 사망 후에 누군가 매장했다. 그것도 지금 불규칙하게 어느 곳에는 깊이 파 있고 어느 곳은 얕게 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로 봐야 되죠. 저희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도 없었고 의료품의 브랜드도 확인해봤는데 추적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오른쪽 무릎뼈에 붙이는 파스가 붙어 있어서 모두 국가수로 보냈습니다. 아, 파스를 붙이고 다녔다면 어린아이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 사망자가 누군지는 알 수 있었을까요? 근데 알아냅니다. 야생동물이 물어가지 않아서 다행히 형사님 손에 들어온 왼팔에 철제 보형물이 발견됩니다. 새로 된 거 팔 부러지면 고정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에 미기가 신고된 여성 리스트를 모두 받아 팔에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사람을 추려냈는데요. 가까운 곳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누구일까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요. 주소지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차로 15분 거리로 나왔는데요. 2년 전에 구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기가 신고는 3개월 전 2011년 12월에 어머니가 한 걸로 돼 있고요. 12월이면은 그 한겨울에 땅에 파묻혔다고. 근데 민호 씨 아까 그 블라우스밖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피해자가 맞았어요? 예, 맞았습니다. 보철물 1년 번호랑 병원 수술 기록에 적힌 걸 확인했는데 같았습니다. 맞았구나. 근데 더 안타까웠던 건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사망한 여성이 태어난 출생지와 500m 거리였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와는 불과 100m 거리에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아버지의 산소 근처에 묻혀 있었다고.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곳 바로 옆인 거잖아요. 근데 딸이 그렇게 가까이 묻혀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지?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 놀라셨습니다. 근데 딸을 마지막으로 본 게 시신이 발견된 날로부터 9개월 전인 2011년 6월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6월이요? 신고는 12월에 하셨다면서요? 반년이나 딸이 연락이 안 됐을 텐데 신고를 왜 이렇게 늦게 하신 거죠? 서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딸이 오랫동안 그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안동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구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고요. 숙소에서 지내다가 일이 없을 땐 가끔씩 불쑥 집에 왔다가 또 말도 없이 구미로 가버렸기 때문에 뭐 이상하다 생각은 못했다고 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아서 딸한테 연락을 몇 차례 했는데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해가 바뀔 무렵까지도 계속 소식을 알 수 없어서 신고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주 왕래하고 연락을 계속 하지는 않았나 보네요. 딸이 그 장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사실 그 어머니 속도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마지막에 딸을 봤을 때 이상한 건 좀 못 느끼셨대요? 전혀 그런 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는데 그게 6월 19일이었고요. 저녁 9시쯤 딸이 찜질방에 다녀오겠다고 남동생이랑 같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이제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길래 구미로 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간다, 걱정 말라. 이게 예사롭게 들리진 않네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는데 어쨌든 다음 날인 20일 오전까지 연락은 됐네요. 근데 6개월이나 딸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왜 미규가로 신고를 하신 걸까요? 그러게요. 반년이면은 사실 경찰서에 가서 딸을 찾아달라고 했을 것 같긴 한데 최소한 뭐 실종 신고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납치가 됐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거란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딸이 어머니한테 전화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딸이 집에 오면 지내던 방에서 이런 게 발견되는데요. 뭘 했던 거지? 엄마, 날 찾지 마. 미안해. 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뭐야? 자꾸 어딜 간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찾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걱정을 안 하겠어요? 엄마 입장에선. 어디 멀리 떠날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써놨는데. 그러면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조금 의심스러운 건 그런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전화 내용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유서는 보통 자신의 인생을 좀 정리를 하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또는 뭐 애정이나 이런 감정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설명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많이 쏟아내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이거는 그냥 통보하듯이 그렇죠. 메모를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유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참을 얘기하다가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걸리는 거라고요? 수상한 게 뭔가 있긴 했나 보네. 예,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이었던 20일 아침에 보험사에서 어머니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딸 앞으로 교통사고 보상금이 그날 입금된다는 내용이었고요. 3,200만 원 정도로 알고 계셨습니다. 3,200만 원이요? 그럼 누군가 그 돈을 노렸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바로 은행부터 갔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3,200만 원이 보험사로부터 입금이 됐고요. 1,6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 창고에서 찾아갔더라고요. 원래 통장에 들어있던 70만 원까지 찾았는데 그건 ATM기로 뽑았고요. 잔고가 몇천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대를 보니까 어머니랑 통화한 직후였고요. 거의 싹 다 찾아갔네. 뭔가 그 목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었나? 근데 왜 1,600만 원씩 찾았을까? 70만 원 ATM기에서 찾고 이게 조금 이상한데? 본인이 찾은 건 맞아요? 출금 맹세서에서 본인이 직접 찾은 걸로 적혀 있었습니다. CCTV는 이미 남아있진 않았고요. 은행 청원경찰이 사망한 여성을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은행에 한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워낙 작은 동네인데다 여성이 그 은행만 다녀서 기억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날 평소랑 달리 큰 돈을 찾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옆에 누가 있었나 보네. 그 사람도 그 아는 얼굴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누구지? 사망한 분한테 남자친구가 있었던 건가? 어머니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랑 통화하고 통화 내역이 없었는데 그동안 통화했던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친하게 지낸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없었고요. 야, 그럼 그 남자는 누구란 얘기지? 아니, 왠지 그 남자가 뭔가를 좀 알고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범인일 수도 있고. 지금부터 피해자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노리고 잔혹하게 살해한 피해자의 남동생을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이요? 피해자 동생이라고요? 전날에 팀질방 같이 갔다고 했었던 그 동생? 그러니까 은행에 같이 갔던 게 그럼 남동생이었다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아니 그 남동생이 왜 그런 거지? 그 뭔가 수상한 걸 좀 찾아내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전날 밤 누나랑 찜질방에 갔다가 아들은 언제 돌아왔냐고 했더니 며칠 후에 돌아온 걸로 기억하고 계셨고요. 아들을 만나보고 싶다 이러니까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최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았던 그 20일 날 최 씨 통장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누나가 간 은행이랑 다른 은행이어서 거리랑 입금된 시간을 따져봤더니 누나가 돈을 찾자마자 이동해서 입금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아, 그럼 누나가 돈을 찾고 그 돈 중에 1,000만 원을 자기 통장에 넣었다.
근데 동생한테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나 본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역시 일정한 직업 없이 어쩌다 일용직으로 돈이 생기면 PC방이나 술집에 다니는 걸로 알고 계셨습니다. 아유, 그래서 저희가 주점이 많이 몰려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소문하다가 단골 술집을 찾았거든요. 주인 말로는 이 최 씨가 외상 술가 외에도 별도로 빚이 있다 하면서 합쳐서 700만 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면서 1,000만 원을 주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작년 6월쯤이라고 했습니다. 야, 작년 여름이면 누나가 사라졌던 딱 그때잖아요. 이자로 300을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참, 큰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막 쓰고 다녔네. 네, 술집 주인도 최 씨가 그 무렵에 큰 돈이 생겼는지 새 차는 아니지만 차도 한 대 뽑고 돈을 다발로 가지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아, 중고차도 뽑아요? 돈을 응치로 들고 다니고? 아니, 다 누나 보상금이었을 거 아니냐고요. 와. 근데 어머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모르셨대요? 어머니도 알고는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형편이 안 좋으셨거든요. 마흔이 넘은 자식들 둘을 어머니 혼자 거의 건사다시피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2차로 어머니를 불러서 돈 얘기를 꺼내니까 뒤늦게 말해주셨는데 아들 방 청소를 하다가 아들 통장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없는 아들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걸 보셨던 거죠. 딸 보험금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설마 누나 보험금을 빼앗을 거라고는 절대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죠. 아, 성인인 자식을 대신해 힘들게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참. 동생은 찾았어요?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직접 증거를 찾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바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예인숙에서 지내면서 대부분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정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야, 누나를 죽이고 팔자좋게 PC방에 가 있다니 참. 돈도 없다면서 PC방 요금도 다 누나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9개월이나 지난 상황에 정황 증거가 뭐가 있을까? 피해자가 보상금으로 받은 3,200만 원을 모두 빼돌린 걸로 추정하고 최 씨가 쓴 돈을 찾아다녔습니다. 아, 돈을 쫓았군요. 그러네. 지금 빚 갚는데 1,000만 원 썼고 중고차도 타고 다니는 걸 봤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최 씨 명의로 산 차량을 찾았는데 소형 트럭을 샀더라고요. 차량 등록비까지 해서 700만 원을 결제했다고 했고요. 빚 1,000만 원에 차 700, 벌써 1,700만 원이네요. 그리고요?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보태서라고 20-30만 원씩 줬다고 했는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는 됐습니다. 술집에 가서 수십만 원을 여러 번 결제하기도 했고요. 지인 중에 또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 돈도 1,000만 원 정도라서 모두 합해 보니까 얼추 3,000만 원은 좀 넘었습니다. 흥청망청 쓰고 다녔구나 이거. 아마 어머니 생활비보다 술집에서 돈을 더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랬을 거야. 자기 빚을 왜 누나 돈으로 갚냐고. 잡았어요? 형사님들은 미리 파악해둔 남동생 최 씨의 단골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남동생에게 이미 동행을 요구합니다. 근데 남동생은 놀라지도 않고 자기가 아는 건 다 얘기해주겠다면서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야, 이거 너무 당당한데? 사건 시작할 때 죄책감도 반성도 없이 이상한 얘기를 막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누나를 살해해놓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던 거야? 자. 뭐래요? 어머니랑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가지고 누나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족관계를 묻는 과정에 가족들 한 명씩 얘기하더니 누나는 실종돼서 죽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 입으로 얘기하네. 누나가 죽었다고. 누나가 그 교통사고로 받은 보상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누나가 준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준 게 아니라 엄마도 형제들도 조금씩 받아갔다고 진술했고요. 자기가 받은 거는 500만 원 뿐이라고 했습니다. 뭔 소리야? 통장에 1,000만 원이 꽂혀 있었는데. 아, 그건 누나가 자기 빚을 갚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아는 스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약값으로 1,000만 원을 빚진 거였는데 결국엔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스님이 의사냐고 병을 어떻게 고쳐줘? 아니 그럼 그 차는 무슨 돈으로 산 거래요? 누나한테 작은 트럭 한 대만 있으면 고물을 내다 팔던 공사장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기 소원이라고 하니까 누나가 들어준 거라고 했습니다. 소원이요? 근데 왜 처음에 500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참. 그래서 좋다. 그럼 누나가 사준 차니까 누나도 태워줬을 거 아니냐. 그 차로 어디 갔다 왔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딱 어렸을 때 살던 동네도 다녀오고 아버지 산소도 다녀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엔 누나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안동 시내에 내려줬다고도 했고요. 그렇게 갈 거면 돈이나 다 주고 가지 그냥 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야 돈이나 주고 가라고? 뭔 소리야? 아니 지 말대로 누나가 그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자기한테 돈을 왜 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빚에 차에 용돈까지 줬으면 다 준 거지. 결국 자기가 다 가져놓고서 무슨 아유. 근데 그 아버지 산소에 동네까지 막 그 시신 발견된 곳을 자기 입으로 술술 그러니까. 말하긴 했네요. 예, 근데 누나랑 찜질방에 간 날 무슨 얘기를 나누냐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정말 황당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황당하고 좀 기가 막힌데 무슨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누나가 우울증이 심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불구가 된 후로 계속 자기한테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이네. 그러네, 시술 시작하네요 이제. 시작이네. 그래서 그날 찜질방에 가지 않고 여간에 방을 2개 잡아서 족발에 치킨까지 시켜놓고 어떻게 죽으면 좋을지를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뭔 말이야? 죽는 법을 알려줬다는 거야 뭐야? 네, 물에 빠지면 꼼짝 못한다. 차에 깔려 죽든가 끈으로 묶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누나가 혼자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배를 사서 물에 빠져 죽겠다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고 하니까 죽으려면 돈을 가족인데 주고 죽지 왜 배를 사냐고, 왜 돈을 버리냐고, 이왕 죽을 거 보상금은 받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완전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누나가 죽는다고 하면은 말려야지 그거를 당연하지. 보상금을 받고 죽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동생이? 야 이게 그런데 거기서 왜 피해자 두개골이 그 자리에 없었는지 알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 두개골 설마 토막? 누나에게 죽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안하다가 톱으로 목을 한 번에 자르는 게 쉽고 빠를 것 같다고 슬쩍 말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그래서 두개골이. 아니 어떻게 자기 누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진짜. 근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형사님이 최 씨에게 보상금을 탄 그날의 행적을 하나씩 따져서 묻다가 이렇게 던집니다. 누나가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네. 아버지 산소 근처에 발견됐으니까. 지금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영역 못 내려온 게 맞죠? 찰랑했겠네.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도 모르고 거짓말만 하다가 지금. 왜 그랬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진짜 누나를 그렇게 했답니까? 누나의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짜증난다 짜증나 진짜. 이건 범행을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누나가 부탁한다고 살인을 했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아이 참. 누나가 자신을 죽여주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고 어차피 자신이 죽이지 않아도 다른 곳에 가서 누나는 죽을 테니까 자신이 살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누나한테 돈이 없었다면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도 했고요.
야, 지금 이 말을 믿으라고? 그냥 차라리 돈이 탐나서 그랬습니다 하고. 지금 동생이 하는 말은 누나의 부탁이면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자기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잖아. 야, 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돈이겠지. 돈이었을 거야. 아, 그래도 그렇지. 누나를 어떻게. 죽을 만큼 아프다는 소리를 했겠지. 뭐 죽고 싶다고 설마 얘기를 했겠어요. 저걸 되게 좀 당연하다는 듯이 저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누나 목숨값으로 좀 빚잔치하고 지 차 사고 술값 내고. 진짜 톱을 쓴 건 아니겠죠? 전기톱을 산 것도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가리킨 곳에서 누나의 머리가 검은 비닐에 쌓여 발견됐고요. 최 씨 주장으로는 아버지 산소에서 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차를 차고 좀 더 빈 밭으로 가서 구덩이를 2개 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와. 아니 이거는 무슨 말이 돼야 듣지. 이거는 너무 들을 수가 없어. 그러곤 한다는 말이 누나를 살해하고 너무 괴로운 마음에 룸사롱에 가서 돈을 다 써버렸다고 했는데요. 그런 자기를 왜 이해 못 해주냐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이해 못한다는 거야. 지나가는 개도 이해 못하겠다. 아니 누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야, 이 어머니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참. 그리고 아까 그 있잖아요. 어머니 그 딸 방에서 나온 거라고 보여줬던. 네, 예. 이거 이 달력에 찢어서 이거 써놓은 거 편지. 아까 권 교수님이 유언은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죠. 주소는 아닐 거라고 했었지. 예. 이게 알고 보니 어머니가 그 혹시나 신고할까봐 최 씨가 급하게 방에서 들고 나와서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고 이랬습니다. 참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웠네. 급했네. 대충 그렇게 하면 넘어갈 줄 알고. 아유, 그래서 씨. 여기서 찾지 말아달라고 써놓은 거구나. 엄마 날 찾지 마.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신고도 늦게 하셨고. 그렇죠. 이게 참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이었던 네, 거네요. 이건 뭐 전형적인 계획범죄라고 봐야 되죠. 그 돈을 또 흥청망청 엉뚱하게 막 써버린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죄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12년 선고받았습니다. 누나의 부탁이 있었다고 해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촉탁살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다만 최 씨가 과거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게 참작이 됐습니다. 이게 정신병하고 살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참작이 돼서 이렇게 이건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뭐 이러다 돈이 다 떨어지면은 어머니도 갔을 수도 있겠다. 가족이 가장 먼저 우선 범행의 대상이 되겠죠. 한번 성공하는데도 또 방식이 이어진다면. 2020년 12월 8일 새벽 3시 9분경 119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연기가 막 나는데 재개발 들어간 교회 자리 아시죠? 이제 막 불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지구대원들이 현장에 먼저 도착했는데 교회 마당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말 수화기로 다행히 불을 급히 껐다고 했고요. 야, 건물에 불이 난 건 아니었네요. 불이 크게 번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교회 마당이에요? 재개발 때문인지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화재 현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깨끗하죠. 근데 저기에 시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야간 당직 중이었는데 처음에 무전이 왔을 때만 해도 동물 사체 같은 게 여러 구 보인다고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저렇게 불이 좀 붙었다가 금방 꺼진 것처럼 보였는데 약간 매캐한 휘발유 냄새가 섞여서 고기 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동물이 탄 것 같은 그런 냄새랑은 좀 달랐습니다.
동물 사체가 여러 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시신을 토막이라도 냈다는 건가? 그러게요. 검은 봉지가 불에 타면서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툭 터져 바닥에 쏟아진 것 같았는데요. 부서진 마네킹 일부가 새까맣게 탄 것처럼도 보였고요. 제 주먹만한 크기보다 조금 작은 뭔가가 까맣게 뭉쳐져 있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시신으로 보였던 게 뭡니까? 주먹 2개 정도의 크기 동그란 공처럼 보이는 게 있었는데 양쪽 눈이 확인되면서 시신으로 판단됐고요. 그렇게 시신으로 추정되는 걸 모아보니까 손바닥만한 물컹한 덩어리도 있었습니다. 과수팀은 살점을 도려냈던 게 타면서 하나로 뭉쳐진 것 같다고 했고 작은 뼈 조각들도 발견됐습니다. 뭐야, 지금 살을 도려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발견됐나요? 머리, 몸통, 골반이 따로따로 나왔고요. 엉덩이랑 허벅지가 아슬아슬하게 붙은 채 발견됐고 오른팔은 어깨부터 팔꿈치 위쪽까지, 왼팔은 어깨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총 6부였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훼손할 수가 있지? 심각한데. 신원 확인조차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골반을 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것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내 가출이나 실종 신고가 들어온 사람들 중에 여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죠. 재개발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문을 닫아서 마당을 비추고 있는 CCTV는 없었고요. 주변에 펜스가 높게 쳐져 있었기 때문에 신고자도 펜스 위로 올라오는 연기를 보고 신고한 상황이었거든요. 안에서 뭘 하는지 밖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상가도 대부분 없어서 목격자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야, 그래서 저기다 유기를 했나 보네. 목격자가 있을 리 만무한 상황이었어도 형사님들이 다 찾아냅니다. 재개발 지역을 조금 벗어난 곳에 있던 CCTV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 저기 발화 지점이에요? 야, 야, 순식간에 붙네. 야, 근데 저것만으로는 화재가 났었던 시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건데요. 신고가 들어오기 30분 정도 전인 새벽 2시 36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이 확 타오르기 전에 깜빡깜빡하면서 작은 불꽃이 몇 번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담뱃불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 깜빡깜빡한 게 담뱃불. 대단하다 정말.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 붙은 상태로 꽁초를 던져버렸다는 거잖아요. 새벽 2시 36분 전후로 골목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지부터 찾아보기로 하고 양산서 형사 30여 명이 모두 찢어졌죠. 그때가 12월 초긴 했는데 엄청 추워서 새벽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화재 시간 전후로 돌아다닌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불이 나기 5분 전에 펜스 쪽으로 갔다가 7분 만에 다시 같은 방향에서 나왔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금방 찾았네요. 얼굴까지 찍혔나요? 밤이라서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모자를 쓴 장화치는 남자였습니다. 젊은 남성으로 보이지는 않았고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걸리는 게 있다. 그게 뭔데요? 빈손이었습니다. 그럼 범인이 아니라는 건데 시신을 유기했으면 빈손일 리가 없잖아요.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이 됐나요? 남자를 따라서 CCTV로 쭉 쫓아가 보니까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래된 3층짜리 연립주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2층) 어느 집 앞에 흙이 떨어져 있었는데 장화에 묻어있던 흙이 떨어진 걸로 보였고요.
그래서 그 연립주택에 사는 전체 세입자들의 범죄 경력을 확인해 봤는데 2사람이 전과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상해치사 전과가 있었는데 그 2층 집에 사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아, 상해치사요. 고의는 아니지만 사람을 죽였다. 2층에 사는 사람이. 날밤을 새고 아침부터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탐문했는데요. 그 2층 집에 부부가 살고 한동안 아내가 보이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하게 토막을 내서? 저희가 미리 파악했던 명단엔 없었습니다. 전입신고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집에 2명이 사는 걸로 확인됐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는 부부가 아니었던 거네. 한동안 안 보였는데 신고까지 안 한 거 보면. 주변이 다 담벼락으로 막혀 있어서 골목 입구가 유일한 출구였는데 CCTV를 역으로 쭉 돌려보니까 남자만 하루에 많게는 5-6번, 적게는 2-3번을 들락날락거렸더라고요. 어느 날은 검은색 봉지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얼룩무늬 담요를 덮은 손수레를 끌고 캐리어를 들고 나선 적도 있는 겁니다. 야, 그렇다면 미리 시신을 유기했다는 건데. 그럼 동거녀는요? 언제가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였고요. 화재가 나기 16일 전인 11월 22일 밤 10시 50분경이 마지막 귀가였습니다. 16일 전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랑 가장 먼저 연락이 됐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언니랑 통화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아침에 언니가 사는 양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났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살인 사건 뉴스를 보고 걱정할 정도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나 본데요? 그러니까요. 화재 신고가 들어오기 4일 전 여동생이 언니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응, 잘 지내라. 이 사람 원하는 것 형부 소리 듣고 싶단다. 처제 답 줘요. 처제, 형부 소리 해봐. 난 형부 소리 듣고 싶다. 난 처제라고 부르고 싶다. 이게 무슨 맥락이 없는 얘기인데? 짐작은 가지만 너무 앞뒤 전후가 없는데. 마지막 통화는 언제였다고 합니까? 화재 신고가 들어오기 바로 전날이죠. 7일 점심 무렵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언니 동거남이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목소리였다고 하고요. 언니가 왜 연락이 안 되냐, 언니 폰을 왜 당신이 받냐 하니까 목욕탕에 가면서 전화기를 두고 갔다고 하더랍니다. 언니가 걱정돼 엄마가 위독하니 돌아오면 꼭 전화를 달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전화를 못 받았겠네요, 동생이. 저녁 8시까지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죠.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뭔 이야기를 해야 나도 대처할 거 아니냐 하니까 그제야 언니가 집을 나간 지 5일 됐다, 하루나 며칠 더 기다려보자 하길래 실종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동거남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각자 실종 신고합시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데요. 그 직후에 걱정 끼쳐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자정이 넘은 새벽에 시신을 빨리 처리하려고 움직였던 거네요. 동거녀 여동생이 먼저 신고를 하면 이게 좀 복잡해지죠. 그러네. 급했네, 급했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신원 확인을 해야 하니까 여동생을 양산서로 불렀는데요. 여동생이 언니 동거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양산으로 가서 같이 산 지 12년이나 됐는데도 가족에게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12년간 가족에게 인사를 안 시켰다고요? 언니가 그 남자를 만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동거남이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도박을 했다고 하고요. 언니가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남은 음식을 가져와 끼니를 때운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동거남의 도박빚을 언니가 갚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다 갚은 줄 알았을 때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와 보니까 540만 원의 빚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했고요. 술까지 자주, 그것도 많이 마셔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치소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3개월간 언니가 그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했고요. 아니 식구가 한 끼도 겨우 먹는 판에 도박을 해. 참. 언니가 동거남을 불쌍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 말고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걱정을 했다고 하고요. 동생이 언니한테 여러 번 관계를 정리하라고 설득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면서 내년 1월까지만 참아보겠다고 하던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인간 될 때까지 자기 빚도 갚아주고 뭐를 다 해주고 참고 기다려준 사람을 참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야 했다고? 지금부터 12년을 함께 산 사람을 살해하고 부참히 토막내서 쓰레기 더미에 내 던진 후 불까지 지른 이 동거남을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동거남이 살인범이 맞았네. 그러니까. 그때 DNA 결과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시신 안구에서 렌즈가 나왔거든요. 여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해서 렌즈를 삽입한 적이 있다고 했고 치과 치료도 받았다고 했는데 위치가 비슷했습니다. 바로 잡았죠? 그때가 화재 신고가 들어온 지 거의 12시간 만이었거든요. 저희는 서에서 체포영장을 넣고 휴대전화로 실시간 위치를 보고 있었는데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집 앞에 대기하던 형사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곧 체포했다고 전화가 왔고요. 형사가 다 알고 있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뭘요? 하더랍니다.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게 불안한 얼굴로 말이죠. 뭐긴 뭐야. 그게 발병한다고 숨겨질 일이야. 그러니까. 16일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청소를 해댔겠습니까? 눈으로 볼 땐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가수팀이 루미노를 뿌리니까 집안이 번쩍번쩍했습니다. 장판 밑으로는 핏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집에서 태연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 더 기가 막힌 건 거실에 작은 냉장고가 있었는데 무상 보증 10년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미처 그건 못 봤는지 혈흔이 튀어 있더라고요. 냉장고 문이랑 손잡이에도 혈흔으로 추정되는 게 묻어 있었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망치랑 굵은 나뭇가지를 자르는 전정가위, 톱, 그리고 철판이나 나무를 절단하는 그라인더 날이 들어있었습니다. 야 그걸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아 12시간 만에 형사님들이 찾아올 줄 몰랐겠지. 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수색을 또 안 할 줄 알았네. 바보 같은. 동거녀가 집을 나간 거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다투면 종종 집을 나갔다며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고요. 그럴 땐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신고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새벽 5시 40분까지 집에서 나간 적이 없었다고 했고요. 저희가 체포할 때 분명히 이유를 얘기했는데 서해 와서는 왜 긴급 체포됐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뻗치기 시작하는구만. 그러니까 모르쇠로 가겠다. 이 CCTV 다 찍혔는데 완전 끝까지 우길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랬을까? 10년이나 같이 산 사람 말이죠. 안방 쓰레기통 안에서요. 이런 게 발견됩니다. 뭐지? 뭐 글씨가 이렇게 있어. 찢어버린 것 같은데. 각서. 앞으로 카드도 안 만들고 외박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겠다. 도박하고 카드 만들면 피해자한테 2천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같은 걸 여러 번 적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은 이렇게 여러 번 각서를 썼을까. 계속 부인했나요? 네. 1차 진술부터 피해자가 12월 2일 오후에 집을 나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색 패딩에 검정색 바지에 모자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2차 때도 같은 말만 반복해서 팀장님이 진술이랑 사실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 2번이나 물었는데 한숨만 쉬면서 거기엔 답을 안 하더라고요. 죽인 거냐 물었지만 절대 아니라고 했고요. 손은 어쨌냐고 하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갔다 오더니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시신은요? 저희가 CCTV를 시간대별로 쪼개서 봤는데 불 지르기 바로 직전에 집에서 한 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는지 보니까 교회랑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CCTV가 없는 곳으로 사라졌는데 전날 저녁에 불 지르러 갈 때랑 똑같은 옷을 입고 검정색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도 장화를 신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날에도 가고 불 지른 날에도 가고 웅지를 들고 있었다는 거 보니까 시신을 유기하러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CCTV가 끊기는 지점에 가봤더니 지하 배수로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겁니다. 내려가 보니까 신발이 약간 젖을 정도로 물이 차 있었고요. 그래서 장화를 신고 다녔구나. 심지어 태우려고 했더라고요. CCTV에 찍혀있던 얼룩무늬 담요가 약간 타 있었는데 담요를 걷어내니까 검은 봉지 속에 양 다리랑 왼쪽 팔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못 찾을 줄 알고 끝까지 부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찾았네요. 다리랑 왼쪽 팔까지. 그때 거짓말 탐지기라고 폴리그래프까지 했는데 살해했냐는 질문을 3차례 조금씩 다르게 던져보니 모두 거짓으로 나왔고요. 배수로에서 나머지 시신 나온 거랑 CCTV 자료까지 다 준비하니까 4차 때부터는 고개를 숙이고 약간 고민하는 것 같더니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무너지네, 무너져. 5차 들어가니까 울다가 바람 좀 쐬고 와도 되냐 하더니 갔다 와서 다음에 받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주고 조사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동건여 시체가 화장실에 엉망이 돼 있었다. 술 한 병 들이붓고 잠시 자다가 또 깨보니까 이번엔 비닐봉지에 쌓여 있더라. 이러면서 말이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돌아가고 앉아있어. 강력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현장 검증을 하거나 진술을 받을 때 보면 일부 구간에 기억이 끊어지는 경우들은 있어요. 해리성 기억 장애라고 해서 자기도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르면 뭐 2, 3분, 1, 2분 이렇게 기억이 끊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진술하는 것처럼 뭐 자고 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런 진술은 그야말로 만들어낸 작화의 거짓말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봐야 돼요. 뭔가 음주로 인한 그 심신미약을 좀 주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뭐 그런 같은 것들도 있죠. 5차 때부터 동거녀가 사라진 시점이 12월 2일이 아니라 1일이라고 했거든요. 자기 아버지 제삿날이 11월 30일이어서 1일이 맞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11월 26일 날 카트 끌고 나가는 걸 저희가 보여줬죠. 그러니까 한참을 돌아 그날 굴다리에 시신을 두고 왔다고 자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조사 때 자기가 그 전에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더니 토막을 냈었던 건 기억이 안 난다 했고요. 주먹으로 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말이 되냐면서 물었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상처도 없이 죽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과에 대해 자세히 진술을 받았는데 1994년도에 상해치사로 사람을 죽일 때도 주먹으로 여자를 때렸던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던 여성을 갑자기 화가 나서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다면서요. 야, 뭐 이게 있어 이거. 근데요, 이 사건 기록을 열어보니까 여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요. 피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긴 했는데 음모를 태우고 생식기에 나프탈렌을 집어넣는 짓까지 한 겁니다. 야, 진짜 나쁜.
그리고 아까 아버지 제삿날이 11월 30일이라면서 범행을 1일 날 저질렀다고 중간에 말을 바꿨잖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날 저녁에 노래방에서 9만 원을 결제했더라고요. 2일 날에도 노래방에 가서 10만 원이나 긁은 게 확인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끝이 없는 놈이네, 이거. 완전히 정말 아, 대체 왜 그랬답니까? 진짜 이유는 말했나요? 진실은 아닐 겁니다. 끝까지 술을 많이 마신다고 잔소리를 해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유 믿을 말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술 마시고 도박할 거면 혼자 살지 왜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냐. 그러니까 이런 들이 피해자가 자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끝없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이런 각서를 통해서 또 기다리고 이런 자신의 종속관계를 만드는 심리적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완전 망쳐놨네. 완전 망쳐놨어. 그럼 사인은 끝까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건 10토막을 냈을 거라고 봤는데요.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돼서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얼마나 시신을 훼손을 그렇게 했으면은 가족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비통하고. 자, 죄값은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항소했고 2심에서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뭐야 이걸 또 왜 깎아줘? 야, 이렇게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자기도 끝까지 뭐 우발을 주장을 했겠죠. 지금 시신의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범행 도구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내가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아니 94년도에 그 엄청난 짓을 했잖아. 나프탈렌을 94년도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또 이렇게 했는데 어이가 없다. 사건을 펼쳐놓고 보면은 이게 감형이 될 수 없는 사건인데 그니까요. 너무 안타깝네요.